와주셨네요.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대상관계 이론과 애착이란 관점으로 살펴볼 텐데, 지금 사진에는요, 첫 페이지 사진에 보시면 존 볼비와 도널드 위니캇 사진을 제가 양 옆에 이제 좀 이렇게 좀 대칭으로 평행하게 이제 드러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존 볼비와 도널드 위니캇은 한 시대를 살았던 그 정신분석가이자 심리치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널드 위니캇은 사실 대상관계 이론을 대표하는 그 당시 학자였고, 존 볼비는 대상관계 이론과 이제 그 정신분석이라든가 대상관계 이론 주요 학자들과 교류는 했지만, 여하튼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추상적인 관점의 이런 부분이 좀 그 대상관계 이론이 좀 싫어가지고 조금 이제 거리를 좀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존 볼비와 도널드 위니캇은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해주면서 좀 교류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관계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한 명을 일단 제가 사진으로 포진시켰고요. 그 옆에는 이제 저희가 2주 혹은 3주 동안 볼 이 애착 이론의 대표 학자인 존 볼비를 이렇게 좀 배치를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존 볼비의 생애와 이 애착 이론을 좀 볼 때는요, 이 두 학자가 어떤 부분에서 좀 교류를 했고, 두 학자가 유아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어떤 관점이 좀 공통점이고, 또한 어떤 관점이 약간의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강의는 저희가 이제 위니캇의 핵심 이론 좀 기억나시는지요? 워낙 이 위니캇, 즉 도널드 위니캇의 책이요, 우리나라에도 10권 이상 이제 번역이 돼서 그 이론을요 1시간 내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있음을 좀 극복을 했던, 이른바 이제 PPT 40장으로 이론을 이제 마무리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웠던 클라인이나 페어베어는 이렇게 그 이론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한 20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근데 도널드 위니캇의 이론은요, 그만큼 아주 촘촘하게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그 구체적으로 실용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론을 핵심 이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유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의 발달의 그 맥락을 제가 아는 선에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통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은 클라인과 페어베안 관점에서, 그리고 도널드 위니캇의 관점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인과 페어베어는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론으로 보면 묶여질 수 있다. 그리고 도널드 위니캇은 클라인과 페어베안과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제가 잘라놨습니다. 그걸 제가 간단히 조금 복습을 하자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클라인과 페어베안의 이 유아의 성장과 발달의 공통점은요, 일단 이제 그 유아에게 만족하지 않는 경험이 인지가 될 때 그 만족하지 않는 경험, 관계 경험을 이제 분열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관계 경험은요, 따로 떼어놓고 무의식 저 안에 이제 좀 살펴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다고 했어요. 왜? 그 만족하지 않는 그 경험으로 인한 그 불안이 이 유아 시기에는 1세나 6개월 시기에는 그걸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들에게 어떤 일정한 불안이 발생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감당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성장을 했고 자기만의 스트레스 대처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아에게는요, 그런 엄청난 불안에, 즉 자기가 어머니한테 받는 그런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분열이라는 방어 기제로 무의식 저편 안에 따로 떼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어머니 경험은 자기가 흡수해버리고, 좋은 어머니 대상 경험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페어베안과 클라인의 이론이 주는 어머니의 그 이제 실질적인 영유아에 대한 접근법은요, 충분히 좋은 어머니 경험을 유아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고, 설령 이제 완벽하지 않은 그런 어머니 경험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유아가 겪는 그런 엄청난 불안이라든가 이런 스트레스 표현을 어머니에게 이제 그 불안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때 어머니가 유아의 그런 공격적인 반응들, 그러니까 엄마의 이런 뭐 모유를 이렇게 깨문다든가 혹은 굉장히 많이 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유아들이 만족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 공격성의 표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때
그런 유아들의 좀 어떻게 본다면 좀 엇나가는 행동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는 스트레스 반응인데 그런 것들을 어머니가 이제 어르고 달래줬을 때 유아들의 불안이 경감됨으로써 하나의 성장을 할 수 있는 통합된 자기감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이 클라인과 페어베언의 주요 이론의 골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아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이러한 분열적 관점, 즉 만족되지 못하는 어머니 경험, 그런 것이 이제 클라인은 박해의 이제 불안으로 나를 누군가가 이제 그 해할 수 있다는 가혹한 그런 이제 대상 경험으로 이제 간다고 했었고요. 반면에 페어베언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 했었죠? 그렇죠. 어머니의 그런 이제 감칠맛 나는 그런 경험들, 흥분시키는 어머니 경험과 거절시키는 어머니 경험으로 두 개의 관점으로 분열을 시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인과 페어베어는 이제 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육 경험이 이 사람들의 이 내면 안에, 즉 유아의 내면 안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구조를 제공해 줬다는 점에서 이제 그 이제 정신 분석의 이 대상관계 이론으로, 즉 사람과의 관계 욕구에 이 유아들은 무엇보다도 우선을 두고 있다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그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반면에 도널드 위니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인과 페어베언의 관점을 수용은 하지만 분열적 관점은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충분히 긍정적인 엄마의 정서적인 지지와 양육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엄마, 충분히 좋은 엄마의 경험은 100점으로 했을 때 70점에서 80점 요 사이. 그러니까 20, 30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20, 30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도적인 의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참자기의 의지를 갖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도널드 위니카트의 핵심 이론을 제가 뭐 조금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예, 일단 유아라는 존재는 태어나게 되면 무방비 상태에 태어나게 되죠. 예, 유아가 처음 태어나면 울고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그 안전한 공간에 있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불안과 외상에 직면한다는 것이 대상관계 이론학자들의 그 흐름을 에 있어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때 어머니의 병적인 몰두, 그러니까 1차적 모성 몰두의 경험을 유아가 충분히 받는다면 유아란 존재는 이제 충분히 이 절대적 의존기에 충분한 정서 경험이 내면 안에 이것이 쌓인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행 같은 데 가면 저축을 하잖아요. 뭐 달달이 뭐 월급을 받으면 그 페이를 20만 원씩 혹은 30만 원씩 넣게 되면 그것이 저축액이 쌓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대적 의존기, 즉 유아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어머니의 유아에 대한 그런 정서적 지지 몰입 경험이 충분히 유아에게 이제 충족이 된다면 유아 내면 안에는요 이제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1차적 모성몰두라는 건 충분히 어머니가 유아에게 정서적 품을 제공한 것이고, 어머니에게서 요 0에서 6개월 시기에 1차적 관심사는 누구다? 자기의 여가 생활이다?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의 욕구 충족이다? 아니란 얘기죠. 무엇보다도 유아의 욕구 충족에 충분히 초점을 맞춰줄 때 유아들은 그 안에서 엄청난 자기 전능감을 이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전능감은 뭐냐면요, 자기가 원할 때 모유 수유 경험이 충분히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뭔가 이제 불안을 느낄 때 어머니의 이런 안아주는 경험이 충분히 충족되고,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능감을 갖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 자기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 신뢰감을 충분히 갖게 된다는 얘기죠. 이 시기가 이제 절대적 의존기에 어머니의 1차적 모습 몰두기 경험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유아들의 참자기를 갖게 되고요. 근데 이러한 절대적 의존기를 지나면 어떤 의존기로 넘어가느냐? 이제 상대적 의존기로 넘어간다는 시점이에요. 이 발달 시기는 6개월 이후거든요. 아무래도 6개월쯤 되면 유아들은 이제 조금씩 발이 뭔가 이제 세상을 향해, 그러니까 어머니의 품을 조금씩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조금씩 기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이제 몸동작도 조금씩 이제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머니가 유아에게, 유아가 어머니의 품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머니의 그런 이제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허용해서 유아가 딴 데를 이렇게 탐험을 하다가 다시 올 때 또 안아주고 이런 경험이 충분히 충족되는 것이 이 상대적 의존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아가 어쨌든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다시 엉금엉금 기었다가 이제 세상이 넓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불안을 느끼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이걸 안아주는 경험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어쨌든 상대적 의존기란 건 유아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의 곁에 없을 수도 있구나. 이런 현실을 인식하는 시점이 상대적 의존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존재가 없을 때 유아들은 자기의 그런 이제 불안을요, 장난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머니가 없음으로 인한 불안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장난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질들을, 그러니까 소녀들은 인형을 이제 갖고 있겠죠. 남자아이들은 그런 이제 부서지지 않는 장난감을 가짐으로써 이런 분리불안을 이제 견딜 수 있다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대적 의존기에 이제 충분히 어머니하고의 충분한 관계 경험은 떠났다가 다시 오고 분리와 이제 개별화의 그런 부분들이 이 상대적 의존기의 메타포다. 이렇게 이제 상대적 의존기를 거쳐서 충분히 절대적 의존기의 어머니하고의 충분한 관계 경험이 축적된 아이들은요, 홀로 있음의 이제 능력을 탑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홀로 있음의 능력이라는 건 결국엔 어머니가 여기 가까운 곳엔 없어도 유아의 내면 안에 어머니하고 관계 경험이 충분히 축적된 그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 품을 가지고 이제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잠깐 어디 나갔다 해도 이제 장난감을 놀면서 충분히 자기의 그 이제 그 문화 양식을 요 시기부터는 창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이제 2살, 3살쯤에 어머니가 없어도 자기의 놀이에 충분히 집착할 수 있는,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유아들은 안정된 애착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유아들은 자기가 놀이에 침잠함으로써 자기의 놀이 세계에서 창의성 있는 그런 이제 창의적인 능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엔 이제 0세부터 3세까지, 이제 3세까지의 그 이제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능력을 탑재된 유아들의 그 근저에는 충분한 긍정적 어머니의 몰입 경험이, 정서적 몰입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잠시 제가 이제 도널드 위니캇의 핵심 이론을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이에 어니스트 게베라, 체 게베라 님이 들어오셨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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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저도 체 게베라를 좀 좋아해서 예전에 이제 그 목걸이를 가지고, 지금도 목걸이는 티셔츠가 있는데 하여튼, 예, 체 게베라 님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간, 예. LL은, 예.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저희가 이제 대상관계 이론과 애착, 그리고 이 애착 이론을 보는데, 대상관계 이론과 애착 이론은 어쨌든 영국에서 그 이제 학자들이, 주요 학자들이 런던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관계 이론과 애착과 이 애착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상관계 이론과 애착 이론은요, 약간 분리된 이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프로이드가 처음에 이제 피난을 온 거잖아요. 그 이제 어디였죠? 그 빈에서 이제 빈이 그 독일에 점령당하자 프로이드와 안나 프로이드가 이제 영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영국 런던으로 오게 됐는데 프로이드의 말년이죠. 이제 안나 프로이드와 함께 왔는데, 그때 영국 런던에는 대상관계 이론 학자들이 이제 하나의 학풍을 이루면서 발전을 하고 있었죠. 그 대상관계 이론의 학풍을 이루는 그 주요 멤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멜라인 클라인이었습니다. 멜라인 클라인.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에 이제 프로이드가 오고 이제 안나 프로이드가 오면서 고전 정신 분석과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 즉 주류 정신 분석 학자들이 1950년대 이전에, 1900년대와 1950년대 요 사이에 이제 이 영국 런던이라는 도시가 메카로 이제 분류를 이제 메카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이제 대상관계 이론, 즉 클라인과 멜라인 클라인과 안나 프로이드가, 이제 안나 프로이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고전 정신 분석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제 우뚝 서게 되고요. 또 멜라인 클라인이라는 학자는 영국의 런던에서 있으면서
대상관계 이론을 만들면서 또 하나의 핵심 그 주류 이론으로 이렇게 양대 이론으로 축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이제 그 약간 비주류 이론 학자로서 조금씩 목소리를 내는 학자가 누구였냐? 이제 그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멜라인 클라인과 그리고 이제 그 안나 프로이드가 이론적 관점 차이로 인해 서로 이제 으르렁거릴 때 이 존 볼비는 조금은 이제 연약한 존재로서 영향력을 조금씩 발휘하고 이 대상관계 이론 학자로서 그 학회에도 학회 멤버 이론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또 강의 처음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전정신분석과 대상관계 이론이 어떠한 이론인지 간략하게 숏컷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정신분석은 이 이론은 우리가 고전정신분석은 전통적으로 프로이드의 이론이라고 해요. 자, 프로이트, 심리학을 모르는 분들도 이 프로이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문학에 이제 조예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여하튼 프로이트의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고전정신분석이라고 합니다. 클래식 사이코애널리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프로이트 이론 고전정신분석에서 이 핵심은 뭐냐? 인간 내면 안에는 엄청난 이 욕구는 어떤 욕구가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성적인 욕구가 우세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리비도 욕구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리비도 성적인 욕구가 유아가 태어나게 되면 주요 신체 부위별로 만족을 느끼는 부위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육체적 성장을 하면서 그 부위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입을 통해서 어머니의 모유수유 경험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거든요. 그 모유수유 경험을 통한 만족감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배변 훈련, 즉 학문기를 통해 느낀다고 했습니다. 배변 훈련을 충분히 하면서 그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만족감을, 성적인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 것이었죠. 쾌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성기기로 자기의 이제 성기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로 관심이 이전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심리 성적 발달 단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성적에서 이 성적이란 건 유아가 쾌감을 느끼는 부위가 이렇게 이제 그 발달 시기별로 이제 달라진다는 관점이었고, 그리고 이런 심리 성적 발달 단계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이 프로이트가 이해한 것의 핵심은 성격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성격 형성은 어느 시기에 발전되느냐? 5살에서 6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0세부터 2, 3세까지는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가 이자 관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3살 조금 넘어서게 되면 유아의 주위에 어떤 조금 더 어머니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남자가 존재한다는 걸 일깨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3자 관계가 됐을 때 이 유아들은요, 어머니에 대한 이성의 그 사랑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즉 어머니가 연인인 거죠. 왜? 0세부터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아버지란 존재가 라이벌로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갖고 싶은데 이제 어머니를 갖고 있는 존재는 바로 아버지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 유아라는 아동이 3살 아니면 4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버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가치관을 내사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애정 욕구를 선을 넘는 그 애정 욕구를 철회한다고 보았어요. 대신 아버지의 가치관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이상적인 관념을 이제 내사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해서 이상함으로써 성격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이러한 고전정신분석의 관점은 성격의 형성이라는 것은 이렇듯 5살, 6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이 삼각관계에서 어떠한 이제 삼각관계를 했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엄격하게 혹은 이제 긍정적인 성격으로 평생 동안 간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즉 5살 때, 6살 때 충분한 성격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때 이제 부정적, 긍정적 성격 형성은 향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런 관점이 고전정신분석이었고요. 반면에 대상관계 이론은 무엇이냐? 프로이트의 이론의 관점에서 조금은 탈피를 해요. 그러니까 탈피했다는 건 프로이트의 이론을 완전 수용을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이전의 발달 시기 0세에서 2세 시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만 얘기하자면 0세 그 5세에서 6세 시기
이전에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내면 안에는 관계의 욕구가 성적 욕구보다도 더 우선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와 연결의 욕구가 어머니하고의 충분한 관계 경험이 어떠했는지 0세부터 이제 1세 사이에 이런 이제 관계 경험이 우리 심층적인 내면 안에 하나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대상관계 이론의 그 근거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듯 이 대상관계 이론 안에는 저희가 이제 본 학자들이 계보로 본다면 프로이트를 통해 안나이 프로이트를 저희가 보았죠. 그런 다음에 멜라인 클라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널드 위니캇, 로널드 페어베언까지 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볼 학자는 여기 도널드 위니캇이 아니라 이제 존 보울비를 볼 텐데, 존 볼비는 엄연히 본다면 대상관계 이론 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통으로 묶자면 그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이란 것이 대상관계 이론과 반 정도는 그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일부의 교재에서는 이제 대상관계 이론으로 묶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이 상담학이라든가 심리학 교재에서는요,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시점에서 왜 애착과 애착 이론을 뭐 좀 설명을 드리냐면요. 원래는 이제 애착 이론을 제가 보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그 유아 유기 사건, 그러니까 미성숙한 어머니들이, 여기서 얘기한 이 어머니들은 그 무척 나이가 어린 미혼모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잊혀질만 하면 이제 듣는 그 유아 유기 사건들,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미숙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끊임없이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그리고 유아 유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애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아동들의 분리불안 증가, 이런 분리불안이 증가한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특별히 또 그런 아이들이 남자아이라면 이제 군대 갔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제가 설명을 추후에도 드리겠지만 0세부터 이 1세 사이에 부모하고 아이 관계에서 형성된 이 애착관계 유형이 어떠한 유형이냐에 따라서 이 성인기의 이 관계 경험도, 정신 건강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착 이론은 요즘 시대에 그 이제 간간히 듣게 되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그런 충격 어린 이제 사람들의 그 이제 비이성적인 행동에, 정신 건강적 행동에 이제 핵심을 이루는 그런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 유아와 이 형성된 이 애착이라는 것, 그러니까 애착은 영어로 얘기하면 어태치먼트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MENT를 빼고 어태치라고 하면요, 이렇게 찰싹 붙다라는 뜻이에요. 어태치, 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붙는다는 게 누구하고 붙냐? 유아와 이제 엄마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감의 몰입 경험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0세부터 1세 사이에 엄마와 유아의 이 몰입 경험이 충분히 안정된 품을 어머니가 제공했을 때, 이렇게 한번 형성된 이제 그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 애착 경험은요, 세대를 통해 전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형성된 애착 유형은 개선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듯 저희가 이제 대상관계 이론과 애착을 한번 보실 때, 먼저 넘버원 주제에서는요, 대상관계 이론과 애착 이론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난주 저희가 이제 클라인부터 페어베언, 위니캅까지 설명한 그 관점을 조금 복습도 하시면서 이 애착 이론과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애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태치먼트라고 해요. 어태치, 영어로 해서 이 어태치는 이제 붙다, 접착하다는 뜻입니다. MENT가 붙으니까 이것이 이제 동사였다가 명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애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애착은 무엇이냐? 영아가 정상적인 감정과 사회적 발달을 위해서는 한 대상 이상의 주요 양육자와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의 관계 중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자는, 즉 특별한 한 대상과 지속적인
그 관계 경험을 이뤄야 된다는 그 관점은 대상관계 이론과 유사합니다. 왜? 대상관계 이론에서도 어쨌든 0개월부터 유아가 1년까지 충분히 어머니의 정서적인 품을 느낄 때 이 아이는 이제 그 안정적인 성인으로서 그 자기감을 성립된다고 보았잖아요. 그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애착 이론은 어떤 배경하에서 이제 이론이 만들어지게 됐냐면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생겨낸 불황아들과 고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한 것이죠. 어쨌든 이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는 뭐 우리가 전쟁이 이제 발발했다고 하면 특별히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이 전쟁은요 굉장히 피해도 극심했을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한 나라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죽고 아버지들이 이제 군인으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고아들과 불황아들이 이제 많이 발생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유엔에서 이제 심리 분석가인 존 볼빅에게 이 문제에 관한 이제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러한 애착 행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차별화하여 선호하는 어떤 개인과 그 접근성을 성취하거나 이를 유지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차별화라는 것은요, 그 대상이 많은 것이 아니라 특정 한두 사람과의 이제 그 접근성,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행동, 유아의 행동을 우리가 애착 행동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유지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런 애착 이론은 심리학적인 요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진화적인 것, 그리고 동물학을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이론이 정교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화학이라든가 동물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화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혹은 동물 행동학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는 그 포유류의 그런 행동들을 근거로 이제 구체적인 인간 이 애착의 행동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위험을 경험하게 되면 유아 시기에 부모로부터 보호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그 세렝게티의 공원에 있는 얼룩말들이라든가 혹은 사슴들을 보시면 그 사슴이나 얼룩말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 이 새끼들은 혼자서 떨어져 있나요? 아니죠. 사자라든가 표범이 이제 있을 경우에 대해서 어머니 곁에 그 어미 말이라든가 어미 그 사슴 곁에 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이제 유아라는 존재도 결국엔 어머니 곁에 늘 있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가정이죠. 이런 가정을 어디로부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죠. 포유류들이 좀 태어났을 때 그 새끼들이 어머니 곁에 늘 있다는 전제와 이것을 이제 조금 그 관점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굉장히 사변적이죠. 대상관계 이론은 우리 내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좀 추측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애착 이론에서 본다면. 자, 애착 이론의 그 선구자는 누구냐? 르네 스피츠라는 그 심리학자예요. 특별히 이 스피츠는 누구냐면요, 애착을 발견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스피츠는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설에 수용된 고아와 유기된 아이들을 관찰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볼비나 위니카사하고는 조금은 동시대 때 학자였는데요. 뭐 1887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쨌든 가정이 파괴되고 그 나라가 파괴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고아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 르네 스피츠는요, 홈 무비를 꺼내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그 관찰을 사진으로 다 촬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피츠는 1년 반 정도 빈에서 이제 체류를 하면서 몇천 시간이 넘는 방대한 기록을, 이 유아들의 모습이라든가 고아들 있잖아요. 요즘 얘기를 하면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어머니가 없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이 파괴된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그 피폐된 모습들을 사진으로 촬영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빼앗긴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이상 행동과 반응을 이제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대 2차 대전이 발발한 이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함으로써 이 스피츠는요,
다시 미국으로 이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영국으로 이주한 학자들도 있고 미국으로 이주한 학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5년간 이 모자원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뭐 보육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는 이제 보육원인데 여기에 있으면서 유아 40명의 성장 과정을 그 필름에 담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이 필름을 본 이 르네 스피츠가 이 사진을 남겨놓은 이 필름을 본 의사들 대부분은요, 어머니를 빼앗긴 아이들도 있고 이런 사진 속에 이제 비춰진 유아들의 그 정서적으로 피폐한 모습을 사진들로 이 의사들이 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특별히도 우리 르네 스피츠가 연구를 한 것은 뭐냐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두 집단의 아기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한 집단은 이제 고아원에서 자란 영아들이었고요, 이제 간호사가 7명의 아이들이 이제 돌보았고, 또 한 집단은 비록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이제 뭐 좀 일탈 행동을 했다 해도 하여튼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던 아이들을 이제 연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 주장하는 바 핵심은 뭐냐면, 어머니가 아무리 건강하지 않은 어머니라도요, 그 어머니와 이제 있었던 유아들이 굉장히 그 이후에도 성장하는데 더욱더 정서적인 발육이라든가 질병에서도 면역력이 더 높았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어머니들 없이 이제 성장했던 그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을,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면역력도 떨어지고 성장을 했을 때 이제 뭐 시설 그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정서적 그 신경증이라든가 정신증의 취약함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살 미만의 어머니를 잃고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은 확실히 생기도 없어 보였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 르네 스피츠가 이제 이야기한 결론은, 보통 어머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보다 범죄를 저질렀어도 어머니 손에 자란 아이들이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그 르네 스피츠의 연구를 통해서 어머니와 유아의 이런 이제 그 애착의 힘이, 그러니까 유아에게 건강한 어머니든 건강하지 않은 어머니든 충분히 0세부터 2세, 3세까지 그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유아는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관계 경험의 그 근간을 이제 파악한 것이 르네 스피츠였고요. 그 르네 스피츠의 관점을 고스란히 이 볼비가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비에게 피난 아동과 전쟁 고아 조사를 연구하라는 그 국책 사업적 연구가 이 볼비에게 의뢰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었던 정신과 의사 볼비는요, 스피츠보다 조금은 늦게 피난처에서 부모와 떨어지게 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좀 이상적인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탈적인 행동에 조금 주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 소년을 위한 시설에서 일했던 볼비는요, 소매치기를 한 소년들 모두가 어머니의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놀랐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 아동들에게서 반항이라든가 비행, 그리고 은둔, 건강 부진 등의 이러한 이제 좀 뭔가 평균 아동들과 다른 모습들이 이제 발생하는 걸 보면서 이른 시기에, 어린 나이 시기에 어머니와 분리될 경우에 발생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존 볼비는 통감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존 볼비의 이제 피난 아동과 전쟁 고아 조사는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 전쟁 고아 문제가 심각하게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볼비에게 전쟁 고아를 조사하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의뢰를 받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책 연구가 될 수 있겠죠. 국책 연구의 성격. 그래서 조사를 맡은 볼비는 그들의 영양 등이 불충분해도 발달 정서 행동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고를 했고, 모성 박탈,
모성 박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하고의 관계 경험이 박탈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요 원인으로 뭔가 이제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그런 아동들의 문제가 이 원인으로 귀결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착 이론이 어쨌든 형성하게 된 그 배경에는요, 두 가지의 관점과 연구가 이제 그 근간에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할로우의 실험, 두 번째는 각인 이론이 있다. 이 두 가지 이론이 관점의 실험과 이제 이론이 애착 이론, 즉 존 볼비의 이 애착적 관점을 형성하는데 하나의 뿌리로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정신분석, 대상관계 이론은 그 대상관계 이론이 아닌 이론이 그냥 독자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형성된 이론이 아닙니다. 엄연히 프로이트의 이론이 그 뿌리가 돼가지고 프로이트의 이론, 즉 고전 정신 분석이 하나의 근간을 이루고서 이제 하나의 줄기로 타고 올라가서 다른 하나의 줄기로 성장한 것이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애착 이론도 하나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애착 이론,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의 한 줄기에서 또 다른 줄기로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됐냐? 다른 관점을 이렇게 좀 탑재한 것이죠. 융합한 거예요. 그 다른 관점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할로우의 실험과 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론의 핵심은 이 실험이 그 포유류 대상으로 연구한 그 결과들을 통해서 그런 주요 연구 결과들을 볼비가 자기의 관점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로우의 실험은 뭐냐면요, 원숭이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특별히 이 아기 붉은 원숭이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이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원숭이 어머니처럼 생긴 그 원숭이에게는 이제 그 젖만 나올 수 있는 이른바 이제 그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젖꼭지만 된 것이죠. 그걸 빨면은 이제 그 우유가 나오는 그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엄마 원숭이 모델로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우유는 안 나오지만 포근하게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이제 헝겊으로 칭칭 쌓여진 어머니 모델이 있습니다. 어머니 인형이. 그래서 그 사이에서 느껴진 거는 철사로 만든 엄마에게서 비록 젖이 나와도 최대 18시간 동안 그 털복숭이 엄마, 뭔가 이제 접촉 위안을 줄 수 있는 엄마에게 이 원숭이가 더욱더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 하는 관점을 이제 이 할로우의 실험에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인 이론은 뭐냐면요, 새로 부화된 새끼 거위들은 그들의 엄마를 따라다니며 엄마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도 이제 엄마에게 집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이제 각인 이론은 로렌츠라는 학자가 이제 만든 이론인데, 그러니까 거위들이나 오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 자기 엄마 거위나 오리가 없어도 사람이 그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있을 때 그 거위나 오리 새끼들은 그 사람을요, 처음 본 그 사람을 자기 엄마인 것 마냥 집착거리면서 이제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예, 그 관점을 설명했는데, 이 존 볼비는 이제 정신분석이 멀리하던 이와 같은 포유류에 대한 동물학적 관점을 채택하면서 뭔가 이제 그 정신분석 학자들로부터, 주류 학자들로부터 이제 좀 차별을 받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할로우의 실험이에요. 할로우의 실험인데, 이른바 붉은 털 원숭이라고 합니다. 붉은 털 원숭이 그리고 애착인데, 자, 할로우라는 학자가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할로우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 연구실에서 붉은 털 원숭이를 키우려고 악전고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부모로부터 분리된 새끼 원숭이를 아무리 신뢰와 먹이에 관심을 키워도 모두 죽어버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살아남아도 반응이 거의 없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른바 상동 행동을 보이는 장애가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로서 이제 고안을 한 실험이 뭐냐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새끼 원숭이가 우리 바닥에 깔아둔 헝겊 조각에 이제 매달린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심지어
이 헝겊을 뺏으려고 하면 새끼 원숭이는 이 헝겊에게서 극도로 떨어짐으로 인한 불안해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헝겊으로 둘러싼 인형을 우리 안에 넣어주자 새끼 원숭이는 온종일 이 인형을 안고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원숭이 여기에서는 이제 뭐 젖이 나올 수 있는 뭐 우유 젖꼭지를 이제 갖다 놓은 것이었죠. 그래서 일련의 할로우 실험을 통해서 아이에게 어머니란 돌봐주거나 젖을 물려주는 존재라기보다는 매달리고 의지하고 이제 좀 뭔가 이제 안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안음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관점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이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 집착이 생기게 되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즈음 볼비는 특정한 양육자와의 연결이 안정감 및 생존과 적응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함을 파악했고, 이러한 특별한 유다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 애착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화면으로 돌아가자면 그 헝겊 조각이 이 유아에게는 엄청난 따뜻함을 제공한 것이었죠. 근데 이 학자가, 이 연구했던 학자가 이제 그 헝겊을 뺏으려고 하니까 이 유아들은 그 헝겊을 뺏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굉장히 이제 불안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로의 실험이 애착의 존재를 증명해 준 셈이었고요. 이러한 과정은 심리학적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비슷한 포유류에서 공유되는 생물학적 현상이자 심신의 건강과 생명에도 연관이 됨을 밝혀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 이론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포유류적 관점, 동물 행동학적 관점을 근간을 이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존 볼비는 이렇게 이제 인간의 행동이란 것이 다른 포유류들의 그 행동에서 드러나는 행동들이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관점을 탑재를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썬페님 들어오셨네요. 예, 배영호님 TV에서 사람들이 없지 않고 조용히 있으셨다고. 예, 오늘은 제 TV에는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썬페님.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원숭이의 욕구, 그러니까 이제 요 실험에서는요, 어쨌든 이 원숭이도 모유수유 경험이 충분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철제 인형에서 있던 그 철제 인형 속에는 그 이른바 이제 그 젖꼭지를 통해서 그것을 젖꼭지를 빨면 이제 그 우유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거를 먹고서 그 옆에 있는 그 이제 그 헝겊이 있는 뭔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원숭이 엄마한테서 가서 그 원숭이 엄마를 이제 껴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접촉위안이라고 해요. 접촉위안. 뭔가 따뜻함을 주는 품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른바 포유류의 그런 관점이 우리 유아들도, 어쨌든 우리 인간들도 포유류잖아요. 엄연히 살피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이 이제 있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한 것이 접촉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쓰다듬으면서 마음을 달래주는 행위를 대표적인 접촉위안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도널드 위니캇도 그 이제 안아주는 어머니 경험, 홀딩 인바이어먼트의 이제 그 느낌을 제공해 줄 때 유아들이 마음과 이 신체가 하나의 자기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관점인 것이죠. 이 접촉위안이라는 것이. 그래서 접촉위안의 힘은 남이 나를 쓰다듬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이렇게 터치해주고 안아줄 때도 똑같이 발휘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숭이가 어머니의 젖이 필요할 때는 그 옆에 있던 철제 인형에 가서 그 젖을 먹지만,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 이제 따뜻함을 느끼는 그 인형에 가서 이와 같이 이제 안고 있던 것을 본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릴 때, 영유아기 때는요, 접촉이 곧 관계이란 얘기입니다. 예, 아주 어릴 때는 접촉이 관계다. 그러니까 0세부터 1세, 2세 때까지는요, 어머니가 이렇게 안아주고, 어머니가 이제 그 유아의 욕구를 만져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알아차려주고, 민감성 있게 어머니가 유아의 욕구를 이렇게 좀 더 헤아려주는 그런 부분들,
에는 이제 심리 정서적인 것도 있지만 육체적으로도 아이를 안아주는 것들이 곧 관계의 시작이란 것이죠. 아주 어릴 때는. 어릴 때 엄마가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은 응시와 만져주는 접촉이, 이런 긍정적인 만져주고 이제 터치해주는 이 접촉이 유아들은 어때요? 그것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엄마가 유아에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유아는 언어 체계가 아직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만져주지 않으면 잠을 자거나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것은요, 각인 이론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로렌츠라는 학자인데, 자, 어떤 동물이 생애 초기의 특정 시기 동안 어떤 대상에게 노출되어 그 뒤를 뒤따르게 되면 그 대상에게 애착 행동을 갖게 되는 것으로 청둥오리라든가 이런 기러기의 행동을 통해서 파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렌츠가 그 거위들이 좀 태어났을 때 어미 거위들을 본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쯤에 이 로렌츠라는 학자가 그 거위 새끼들이 막 태어나게 되면 삐약삐약 될 때 그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옆에 있을 때 이 거위들은요, 새끼 거위나 오리들은 이 로렌츠가 이제 자기 어머니이자 아버지인 걸 알고서 이렇게 애착을 형성하면서 어디든 갈 때 쫓아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렌츠는 이걸 우리가 이제 각인 현상이라고 했거든요. 각인이라는 건 머릿속에 크게 남는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이 거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본 대상에게 이제 애착 행동을 갖는다는 얘기죠. 접근 행동을 갖고, 이것이 결정적인 시기에만 일어남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위들이요, 새끼 거위들이 뭐 처음에 이제 그 5개월이면 5개월 동안 그 보았던 대상에게만 애착 행동을 보이지, 다른 대상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대상에게는 애착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각인은 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나머지 생애 동안 지속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맞게 애착의 경우도, 어머니와 유아의 이런 관계 패턴도요, 애착 유형이 결정되는 것은 만 18개월 미만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1년 5개월 동안, 즉 유아가 한 4, 5개월 18개월 동안 어머니하고의 충분한 관계 형성이 어떠한 종류의 관계 패턴을 형성했느냐가, 이것이 아이의 애착 유형을 형성하며 이것이 평생을 간다고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형성된 애착 패턴, 이것이 이제 안정된 애착 패턴을 이제 뭐 1년 사이에 형성됐으면 이 사람은 이제 청소년기에도 혹은 성인기에도 이제 안정된 대인관계를 형성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1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1세 사이에 어머니가 충분한 정서적 경험도 해주지 못하고 박탈의 경험만 준다면 이 유아는 긍정적이지 않은 애착 패턴을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각인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새로 부화한 새끼 거위들은 그들의 엄마를 따라다니며 엄마에게 그들의 직접적인 음식을 제공받지 않는 사실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떨어지면 불안과 유사한 행동을 이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어쨌든 붉은 털 원숭이의 실험과 그리고 이제 이 로렌츠의 각인론을 통해서 거위들은 젖을 먹지 않고도 유대관계를 증명한 반면에 붉은 털 원숭이들은 이제 유대관계 없이 젖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따라서 볼비는 정신분석이 간과했던 이러한 이제 생물학적 접근 방식을 채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인간이란 존재는 진화론적이고 발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먹이기와 이런 애착 체계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존 볼비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애착 행동도 결국엔 동물의 행동과 조금은 유사한 관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관계 패턴이라는 것이 포유류의 동물학적 관점의 그 관점을 약간 차용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성 박탈인데, 어쨌든 볼비와 스피치를 통해 드러난 어머니의 이런 품을
느낄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이란 건 우리가 뭐냐면요, 모성 박탈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기의 반사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상실 경험과 관련됨을 암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행하거나 혹은 붕괴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비합법적인 아이들을 갖거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비합법적이란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다든가, 고등학교 시기에 조금 이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10대에 어머니가 된다든가, 미혼모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근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미혼모들이 그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유아들이 이제 막 떠드니까 그 유아들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하튼 그런 이제 이 미혼모들의 그 근간에는 이 박탈 경험을 주었던 애착 경험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10대 어머니가 되거나 불행한 결혼을 하는 등 이혼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들은 방치나 거부, 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어린 시절을 보낸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가족 치료에서도 뭐를 얘기하냐면, 한 개인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는요, 그 가족의 세대 간 세대를 통해서 전수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내담자가 우울을 겪고 있으면 그 내담자의 어머니나 아버지 또한 그와 유사한 이제 애착의 그 우울증을 겪을 수 있던 것이었고, 이것이 하나의 마치 이제 세포로서 이렇게 전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가정불화라든가 모성박탈이 있는 아동들은 이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까다로운 기질을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애착이라는 것은 공간의 이론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든가 슬프거나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착은 보고 듣고 안음으로써 조정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내 영혼이 고양되고 그 사람이 다가온 소리는 우리의 즐거운 기대를 갖고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경험이 비단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배우자하고의 그런 사랑의 경험도, 사랑이 싹트는 과정도 이런 애착의 이제 그 연속적인 그 선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착 행동이란 건 사람이 이제 어쨌든 그 특정한 대상과 이제 관계 경험이 연결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나비님이 애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우리 나비님 그때 보셨을 때는 그 인상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조금 뭐 주관적인 의견이지만은 애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좀 지었습니다. 예, 제 의견에선 그랬습니다. 우리 나비님 인상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예, 애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그 내막은 어쨌든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사연을 통해 좀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어머니란 존재는 어쨌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란 존재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도 이제 베이비 세대이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그 애착이란 것이 있었겠어요. 저희 뭐 할아버지 세대, 우리 나비님의 어머님도 그 같은 연배거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1950년대 혹은 60년대 생활을 한 그 부모님 세대들은 그때 애착이라는 것은 없을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통찰을 해본다면 그런 원망의 감정도 이렇게 조금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기들이라는 존재는요, 자신에게 민감하고 반응을 지속적으로 이제 해주는 성인과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몇 달의 기간 동안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지도교 교수님도 그 애착 이론 중심으로 이제 강의도 하시고 대상관계 이론 쪽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최소한 1년 정도는 어머니가 아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주셔요. 가능하면 2, 3년이고, 그래도 안 되면 1년 동안은 어머니가 아이와 충분한 그 관계 경험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기어다니거나
걸어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아기는 이제 친숙한 대상을 안전기지로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안전기지는 뭐냐면요. 아이가 어쨌든 6개월 이후에 도널드 위니카스로 얘기하면 이제 상대적 의존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아가 조금씩 이제 6개월, 7개월쯤 되면 이렇게 기어다닐 시점에는요. 많은 주위의 곁을 어머니 품을 좀 떠나서 그 방 주위를 이렇게 좀 기어다니다가도 다시 좀 뭔가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되면 유아가 다시 어머니를 보고 다시 어머니 품으로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이른바 요 시기에는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이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어쨌든 애착 이론은 존 볼비의 이제 이론인데 이 존 볼비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영국 상류층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관심을 주면 아이를 망치거나 약하게 만든다고 믿었던 그런 자신의 부모와는 별로 접촉이 없이 보모에 의해서 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분석과 타영역과의 관계성을 정립하는데 누구보다도 큰 공헌을 한 정신분석가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관계가 손상된 청소년들과 범죄 청소년들을 개입하고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위니카카는 조금 이제 관점이 유사하면서도 서로 이제 그 동료로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1년에 이제 모성 돌봄과 정신 건강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던 바는 어쨌든 모든 영아는 최소 2년 동안 엄마 또는 엄마를 대신하는 그 사람과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엄마가 생후 2년 동안은 주위에 있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엄마가 없으면 할머니라든가 혹은 이제 엄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아버지라든가 이런 대상들이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해 준다면 이런 아이들도 이제 충분히 좋게 신뢰감이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볼비도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감정적인 접촉과 지속적인 돌봄이 모두 심리 건강의 핵심 요소로 이제 설명을 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감정적인 접촉이 뭐냐? 이모셔널 컨택인데 접촉이라는 건 신체적인 유아하고 어머니하고의 이 안음의 경험입니다. 예. 근데 감정적이란 건 뭐냐면 이 어머니의 마음 안에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귀찮아서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 아기구나 하는 뭔가 이제 정성된 이 마음으로 안아줄 때 이걸 우리가 감정적인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0세에서 1년 사이에 1살이 될 무렵의 유아들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요? 어머니하고 이 접촉을 통해 한다는 얘기예요. 예, 신체적인 접촉이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멜라이 클라인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페어벤이 얘기했던 그 관계의 경험들, 특별히도 위니카까지 얘기했던 것들, 접촉의 경험들, 안아주는 경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속적인 돌봄이라는 거, 유아가 원할 때 모유수유금을 경험을 해주고, 모유수유 경험을 제공해주고, 좋은 어머니 경험을 제공해줄 때, 이런 부분들이 그 근간에 유아들은 심리 내적인 이제 하나의 그 구조를 우리가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건물이 크게 지려면 그 지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아주 넓게 깊이 파야 되죠. 그러니까 큰 건물로 질수록 그 이제 깊은 땅을 포크레인이 파 올려야 된다고 한 관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애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착이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어쨌든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0세부터 2세 사이에 어머니하고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큰 집을 지으려면 그 이제 그 지하에 그 땅을 충분히 깊게 파가지고 그 안에 콘크리트도 넣고 그랬을 때 이제 그 건물이 10년, 20년 이제 끄떡없이 안정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이죠. 예. 자, 볼비는 이러한 이제 엄마를 향한 유아들의 애착은 어떻다는 관점이에요?
본능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필요를 어쨌든 만족시켜주는 행위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매우 일차적인 것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진화론적 관점을 탑재를 했거든요. 그 누구였죠? 그 이제 그 종의 기원.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프로이트는 진화론을 탑재한 것은 뭔가 이제 한 종족이 유지되고 지탱을 하려면 그런 이제 그 태어나고 이제 성적인 그런 관점들, 그 낳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약간 설명이 미력한데, 그렇지만 존 볼비는 어쨌든 그런 진화론적 관점을 이제 탑재했지만 그 진화론적 관점이 뭔가 이제 관계적인 관점이죠. 예. 어쨌든 그 포유류들도 어때요?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 경험들, 그러니까 그 병아리들도 처음 태어나면 그 어미닭이 계속 안아주잖아요. 옆에 이제 뭐 고양이라든가 천적들이 오게 될 때 그 천적들을 향해 몸을 던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강아지라든가 이런 이제 애완견들 또 어때요? 자기가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를 주인이 와도 짖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과 유사한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안전이라는 건 애착 대상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뢰의 반영으로 어린 시절부터 점진적으로 다져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볼비는 폐허병과 자신의 이론이 이제 유사점이 있음을 이제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폐허병이 얘기했던 사람이란 존재는 어쨌든 태어나게 되면 관계의 욕구, 즉 뭔가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1차적으로 본 것이 이 폐허병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즉 사람이 태어나면 타인의 대상과 연결됨의 욕구를 추구한다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허병은 한 사람의 성숙이 유아적 의존에서 성숙한 의존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반면에 이렇게 이제 그 볼비는 폐허병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지만 클라인과는 약간 이제 거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인과 클라인 학파는 볼비가 정신분석의 원리를 저버렸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히 정신분석을 대상관계 이론을 이제 행동주의로 오염시켰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내적인 그 구조를 이제 말살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영향들. 그러니까 클라인이 얘기했던 유아의 내면적인 그런 이제 그 내적 세계, 편집 분열적 자리와 이제 우울적 자리로 가는 그런 관점을 내팽개쳤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라인은 이 이제 볼비의 이론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인은 이 볼비의 관점을 공격했고요. 클라인의 그 그룹 안에 이 볼비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클라인은 환자들의 그런 내담자들의 정신 상태를 현상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이제 대상관계 이론적 관점을 뭔가 의문시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관점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애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애착은 뭐냐? 인격을 완성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란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인격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개성이라고 합니다.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개인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개인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이제 심리 정서적으로 성숙한 이제 그 인격으로 한 대상으로서 성장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1년 6개월까지의 주 양육자하고의 그 친밀한 관계 경험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대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성 어린 보살핌과 안정된 애정 속에서 자란 이 애착, 안정된 애착을 형성된 것이 무척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기초의 뼈대가 된다, 베이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애착은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스리는 저항력이라든가 심신의 건강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착은 0세에서 2세 시기를 떠나서 청소년 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내담자들을 제가 상담할 때도요, 혹은 성인들도 그렇고,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잠도 못 자요. 뭔가 얼굴이 좀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움츠려들어 있고, 예, 움츠려들어 있고, 뭔가 이제 그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정이 이제 이혼 가정이거나 혹은 가정이 파괴된 아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100% 맞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 3분의 2 정도는 그렇게도 조금 보이더라고요. 예, 우리 밥순이님, 예, 밤 속에서 저를 이제 에스코트 해드려 주셨던 밥순이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네요. 312가 날 양육하시는 것 같다고요. 예, 그날 밤만큼 우리 밥순이님이 저를 이제 그 안전하게 그 차로서 그 태워다 주었던, 예, 그 안전기지였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예, 밥순이님. 요즘 많이 뵙게 돼서 반갑네요. 예. 어쨌든 312가 양육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연애와 결혼, 육아 영역과 그 연관성이 이 애착 경험과 연관성이 아주 커요. 아주 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확립된 애착 유형은요, 대부분 평생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대략 한 30% 사람들이 이것이 변동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애착이라는 것이 연애와 결혼까지 간다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왜? 동물 행동학적 관점으로 이 애착 유형의 행동들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외연화되는 행동으로 이 애착 유형을 구분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제 그 클라인이라든가 대상관계 이론 학자들보다는 조금은 더 우리에게 실용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은 애착 이론의 그 중심적인 이론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기지가 있고요,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기지와 내적 작동 모델. 자, 먼저는 안전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안전기지는 뭐냐면, 인간이 어쨌든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과 물이 필요한 장소와 소속감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군대를 가게 되면 그 본부란 데가 있거든요. 그 본부는요, 모든 예하 부대를 통솔을 하게 됩니다. 그 본부 안에는 사령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본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하 대대들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 이제 군대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제가 이 안전기지를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 한 대대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 대대나 연대는 굉장히 이제 그 큰 집단이거든요. 뭐 10,000명 혹은 1,000명 이상인데, 어쨌든 그 대대나 그 연대에는요, 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를 통해서 그 예하 대대를 통솔을 해요. 통솔을 한다. 전쟁이 있거나 혹은 유사시에 그 본부가 이제 모든 것을 지휘 통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유아에게 어머니란 존재는 안전기지로서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즉, 유아들이 어쨌든 조금 성장해가지고 다른 데를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다가도 뭔가 이제 불안을 느끼면 어디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어머니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의 안정감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인 양육자에게 있는 영화를 달래주고 생동감을 불러 넣어줄 수 있는, 이른바 이제 믿음을, 신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유아에게는 하나의 안전기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볼비는 감정적인 접촉과 이런 지속적인 돌봄, 즉 안전기지로서의 그 엄마의 대상이 0세부터 1세 사이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적 작동 모델, 우리 내면 안에는 하나의 이제 내적인 그 구조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구조는 뭐냐면, 엄마하고의 이제 0세부터 1세 사이에 이 돌봄 경험이 하나의 그 근간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프레임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달하는 아이들은요,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추론하게 될 때 그런 생각과 추론들이 이제 어떠한 영역 안에서 그 근거를 두고 생각과 추론을 하느냐, 바로 엄마하고의 그 관계 경험 안에서 엄마가 심어주었던 그 관계 경험들이 이제 하나하나 아이들의 생각과 추론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인지 구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인지 구조인데, 엄마에게서 충분한 신뢰감을 형성된 아이들은 내적 작동 모델의 그 신뢰감으로 충분한 아이들은요, 충분히 사랑받고 온전히 존재됨의 욕구가 충분한 아이들은요, 이 내적 작동 모델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유아들은요, 3살, 4살 혹은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도 타인들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타인들이. 반면에 뭔가 이제 박탈 경험이 충만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내가 거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적 구조를 우리가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발달하는 아이들은 상호작용 경험에 대한 반복적인 유형, 이 상호작용 경험은 바로 무엇이냐? 엄마 혹은 주 양육자하고의 이제 0세부터 2세 사이에 충분히 교류된 경험을 근간으로 해서 일련의 그런 근간의 경험들이 자신과 혹은 타인에 대한 이제 관계의 그 예상의 그 틀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는 1차 양육자로부터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예상을 하고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에릭슨이라는 학자도요, 0세부터 1세 사이를 신뢰 대 불신의 시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대 불신이 무엇이냐? 그 근간은 똑같아요. 대상관계 이론 학자들이 얘기한 것과 그리고 도널드 위니캇이 얘기한 것과 그 맥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2세 사이에 엄마가 아이에게 충분한 관계 경험이, 그것이 신뢰할 만한 경험을 제공했으면 유아들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이라는 존재, 즉 타인이라는 존재도 신뢰감 있는 세상과 타인의 그 눈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 작동 모델은 어쨌든 그런 관점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나베님이 엄청난 통찰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빠로는 내적 작동 모델이 해당 안 됩니까? 해당됩니다.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 대상관계 이론과 이제 그 애착 이론들은요, 대부분 어머니 관계 경험에 그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이제 가족이 다가족화되고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충분히 어머니의 버금가는 애착 경험을 제공해 준다면 그 경험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유아들의 내면 안에 어머니 경험 못지않은 경험으로 채색되어질 수 있다. 요즘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론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뭔가 절대론적이고 뭐 꼭 어머니가 해줘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요즘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0세부터 3세 사이에 관계 경험이 빈약해도 조금 성장을 해서 아동기 때 좋은 교사 경험이라든가 혹은 결혼할 때 이제 혹은 아는 지인이 혹은 롤 모델들이 안정적인 애착 경험을 제공해 준다면 이것이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나비님 어쨌든 엄마는 힘듦이죠. 엄마는 힘들고, 예, 공감하고요. 밥손이님은 따로 국밥이라고, 예, 각자 노신다고, 예, 예. 하여간요. 자, 애착 차기의 발달 단계를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0개월부터 6개월 사이 요 시기에는요, 생후 4개월쯤 되어서 이제 아이들은 뭔가 웃는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이렇게 웃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유아도 어쨌든 살아남으려면 어머니한테 좀 뭔가 귀여움을 보여야 되겠죠.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를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를 특징이고, 좋은 상호작용이 요 시기에, 유아가 어쨌든 방긋 웃으면 어머니가 힘이 없으면 유아의 방긋 웃는 웃음을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건강하면 이제 유아가 조금 웃게 되면 그것을 이제 안아주고, 우리 애기 웃는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안아주게 되면 유아는 그것을 하나의 놀이로 보는 것이죠. 그런 관계 경험이 충분히 충만할 때 안정적인 애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0개월에서 6개월 시기는요, 정형과 형태 지인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란 존재가 명확히 이 시기에는 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감각이 느껴지고 무엇인가 한 대상이 있음을 조금씩 인지하는 시기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 목소리에 다르게 반응함으로써 이걸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적 매트릭스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 6개월부터 3년까지는 목표 설정 애착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하고 움츠려들게 돼요. 왜? 애착이라는 것 특정 대상과의 그 관계 경험을 이제 충분히 내재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이에 대한 불안이 요 시기쯤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환경에서 위협이 발생할 때 탐색할 수 있는 안전기지로서 엄마를 이용하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를 또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착의 행동이라는 것이 상호작용의 관계로서 이제 조화를 이루고 보살피는 행동을 동시에 한다. 자, 그리고 3세 이후에는요, 상호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도널드 위니카스로 얘기하면 이 3세 시기에는 독립의 시기거든요. 뭐 그렇다고 독립의 시기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제 어머니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전제는 아닙니다. 도널드 위니카시 얘기한 이 독립으로서의 시기, 요 3세 시기에는 이른바 유아들은 대상 영속성을 형성하게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대상 영속성은 무엇이냐? 충분히 0세부터 1세 사이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1차적 모성 몰두의 경험을 이제 한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없어도, 어머니가 이제 잠깐 어디가 있어도 불안을 느끼지 않고 나의 놀이의 활동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이른바 자기됨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안정된 어머니 상이 이 유아의 내면 안에 형성된 것이죠. 이것이 뭐 볼비로 얘기하면 내적 작동 모델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요 3세 시기에 유아들은 도널드 위니카스로 얘기하면 충분히 자기의 놀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그걸 볼비로 얘기하면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안정된 애착의 형성과 그리고 이제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3세 시기의 형성의 그 근간에는 우리가 이제 0세부터 1년 사이에 그런 어머니의 충분한 정서적 돌봄 경험이 성행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볼비의 입장으로 와서 어쨌든 3세 이후에는요, 아이는 부모가 나름의 목표와 계획을 지닌 무엇인가 분리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부모에게 영향을 끼칠 방법을 고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상호 정신적 정신분석이라고 유아 정신분석도 요즘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방적인 관점이 아니라 유아도 어머니의 정서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와 어머니가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의 관점으로 요즘엔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어떠한 눈빛으로 유아를 돌보느냐에 따라서 유아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고 그런 흐름으로도 가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눈으로 보는지 아니면 사랑의 눈으로 유아의 눈을 어머니가 응시하는지 그런 것조차도 요즘엔 더욱더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애착 이론에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애착의 유형을 볼 텐데, 애착의 유형에는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이제 애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2가지로 볼 수도 있고요. 자, 안정형 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피, 불안정, 공포 애착 유형이 있는데, 예. 자,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안정형 애착은요, 자신이 애착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자신을 언제나 사랑해 줄 것이라고 그러한 신념을 당연히 이제 형성한 것입니다. 이른바 이제 안정형 애착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50에서 60%는 안정형 애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힘들 때나 도움을 청할 때 반드시 대상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정형 애착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유니카식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좋은 엄마 경험이 이제 내재된 아이들은 이제 안정형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해피형 애착은 무엇이냐? 이들은 거리를 두는 관계를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나 정서적인 공유를
편하게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과 좀 가까워짐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피형 애착은 타인에게 의존을 하지 않고 갈등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폐업연시로 얘기하면 거절하는 어머니 경험이 많은 아이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 이제 충분한 좋은 경험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불안형 애착은 무엇이냐면요, 상대의 표정에 민감하고 속마음을 알아채는 속도에 빠르긴 하지만 부정확한 경우도 많아요. 이들은 걱정이 많죠. 제자리에 이제 맴돌고요. 적이나 혹은 분노의 화살도 타인과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 비판과 자기 혐오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포와 회피형 애착도 있는데 이들은요, 혼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과 또한 가까이 지내려면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느껴요. 그러니까 양면적이 있는 것이죠. 회피형 애착은 타인이 없는 게 나아요. 근데 불안형 애착은 타인이 있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근데 공포 회피 애착 유형은 뭔가 이제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뭔가 양가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애착 관련 이론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하나의 계보죠.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도 어때요? 멜라인 클라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페어베언 그리고 도널드 위니카시까지 보았듯이 이 애착의 이론도요, 처음에는 존 볼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 워스란 제자까지 가고 메리 메인까지 갑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존 볼비는요, 애착 이론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볼비의 제자인 에이스 워스와 함께 낯선 상황 실험 수행을 했습니다. 제자와 이제 에인스원스가 제자인데 볼비와 이제 실험을 하는 것이죠. 실험을 하니까 안정 애착, 회피형 애착, 양가적 애착을 이렇게 이제 이론화 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메리 메인이라는 학자가 이제 나왔는데 메리 메인부터는 후기 애착 이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실험은 무엇이었냐면요, 성인 애착 면접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인 애착 면접은요, 성인에게 일종의 설문지를 준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설문지의 내용에는요, 당신의 어머니하고 관계 경험은 어떠했는지, 혹은 아버지와의 관계 경험은 어떠했는지, 어머니의 관계 경험을 이제 묘사할 수 있는 형용사 5개를 써라. 아버지하고의 관계 경험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 경험을 묘사할 수 있는 형용사 5개를 써라. 그래서 그 내용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인터뷰를 하든가. 그런 거를 통해, 그런 성인의 이 인터뷰를 통해서 과거의 애착 유형을 유추한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성인 애착 이론이라고 하는데, 안정 애착이 이제 형성된 성인일수록요,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하고의 그 관계 경험을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이제 개연성 있게 설명을 하는 그런 성인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는 성인들은요, 그 인터뷰 질문이나 인터뷰를 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묘사를 뭔가 불일치적이고 뭔가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 이제 성인 애착 면접 실험을 통해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른바 메리 메인이 얘기했던 이런 이제 안정된 애착을 형성된 성인들은 뭔가 그 구술적인 그 능력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제 묘사하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리적이란 얘기예요. 그 내러티브가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고 거기에는 이제 좋은 추억의 내용도 있겠죠. 아버지란 존재를 뭔가 이제 일치적으로 얘기한다든가. 그렇지만 불안정하고 박탈 경험이 많았던 청소년기나 유아기를 보낸 성인들은 어떻겠어요? 아버지를 뭔가 묘사할 때 뭔가 이제 방어적일 수도 있겠죠. 형용사도 이제 뭔가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메리 메인에 의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획득된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과의 긍정적인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서 안전된 자기감이 필요한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이 메리 메인의 성인 애착 면접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핵심은 무엇이냐? 애착이라는 것은 특별히 0세에서 18개월 사이에 형성된 이 애착은요, 특별한 이제 이변이 없는 한 성인기에도 이것이 이제 연장되어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된 사람은요, 이 사람의 내면 세계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됨의 존재감이 아주 확실하고 주도적이기 때문에 건강함이 무엇이지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수준만큼의 배우자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예, 자기 수준만큼의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다는 그 말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애착의 유형과 이런 타인과의 관계 상호작용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그 이제 애착이론, 후기 애착이론 학자는 누구냐면요. 자, 피터 포낙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영국의 안나 프로이드 센터의 이제 센터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피터 포낙이라는 학자는요, 2008년에 이제 오셨어요. 인터뷰도 하고 가셨는데, 이 피터 포낙이는 이제 아직도 살아계시고 애착 이론을 연구한 후기 애착 이론 학자입니다. 자, 이 피터 포낙이는 애착 이론과 관련된 사항들을 연구하면서 또 하나의 이제 그 연구를 한 것이 뭐냐면 정신화라는 이제 그 이론을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 정신화란 무엇이냐? 자신과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감지하고 이것을 느끼고 해석하는 능력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애착이 적절하지 않을 때 이 정신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정신화는 우리가 내 상황을, 내 그 지적 능력을, 내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잘 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메타인지가 높다 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내가 내 실력이나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나의 이제 그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조망하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무엇인가 심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내 심리적 정서적 상황이 지금 힘든 상황인지, 혹은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메타인지가 높으면요, 내가 어떤 과목에 취약한지 그런 상황, 그런 점검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그걸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이런 메타인지가 누구에게 가느냐? 나에게 가는 걸 우리가 이제 나에 대한 상황에 점검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 점검하는 능력, 뭔가 이제 그 점검하는 능력이 타인에게 가는 겁니다. 즉, 타인의 마음과 타인의 의도를 헤아릴 줄 아는 그 능력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신화라고 해요. 예. 그래서 무엇인가 성숙한 어머니들, 건강한 어머니들은요, 그 유아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마음을 상태를 가진 심리적인 주체로 대할 때,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어머니들은 건강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유아는 하찮은 대상일 수 있잖아요. 뭔가 스트레스를 주고, 왜? 어머니가 우울하고 힘이 없으니까요. 예,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심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어머니들은요, 유아를 뭔가 마음 상태를 가진 하나의 이제 그 대상으로서 주체로 대할 때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탐색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대상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안정 애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어머니들은 어때요?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아들이 뭔가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도 그걸 어르고 달래주죠. 그렇게 어르고 달래주는 그런 경험들이 고스란히, 이 어르고 달래주는 경험이 엄청난 것이 뭐냐면요, 유아들이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기의 욕구 충족 경험이 조금 지연됐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 반응의 모습을 울거든가 뭔가 이제 계속 운다든가 칭얼댐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런 때 어머니가 이제 유아를 달래주게 되면요, 이 달래줌의 경험을 받은 아이들은, 이 아동들이 5살, 6살이 되었을 때 자기를 달랠 수 있는, 자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변형적 내면화라고 하거든요. 어머니의 기능을 내가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머니가 유아를 헤아리는 마음을 유아가 고스란히 그것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어머니들은 어떤 어머니들이란 얘기예요? 정서적으로 성숙한 어머니란 얘기예요. 성숙한 어머니들은 또한 어떤 어머니느냐?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어머니입니다.
인내할 줄 알고 무엇인가 결과가 늦게 나와도 그 결과가 지금 안 돼도 나중에 내가 조금은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강한 품을 갖는 어머니들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정신화라고 합니다. 타인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런 안정된 그 자기감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은요, 타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선뜻 선의를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요. 이 상황에서 내 남편은 힘들어 하겠지. 혹은 내 친구는 이런 상황이면 뭔가 좀 더 배려된 마음을 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어머니의 넓은 품을 유아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아주는 대상에 대한 생각하는 자기를 내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정신화가 조금 이해가 되실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정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담자들 혹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 자기만의 세계에 이제 매몰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라든가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이제 의견을 피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집스럽다든가 객관적으로 이제 사람과 이 세상을 조망을 하질 못해요. 이기적이라든가 혹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이제 관계만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신화 수준이 낮다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피터 포나기의 정신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피터 포나기가 얘기한 이 정신화의 손상이라는 것은 이른바 우리가 이제 마음 속에 성숙한 하나의 이제 그 여유 있는 품을 갖고 있는 것을 오늘은요, 정신화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신화의 손상이란 것은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이고요. 정신화의 능력은 외상 상황에서 심리적인 보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나중에 조금 더 이 정신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정신화는 지금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지라 최근에 나온 그 심리정서적 개념이고요.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무엇을 볼 거냐면요, 애착이론 관점으로 존 볼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존 볼비의 이론의 특징, 그리고 볼비의 생애, 그리고 다른 대상관계 이론학자들과의 그 관계 지점까지 봄으로써 애착이론은 여하튼 앞으로도 한 2주 아니면 올 한 해는요, 남은 12월 동안은 존 볼비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배영관 박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계속 존 볼비를 이어가는 걸로. 예, 요즘에 예. 워낙 요즘 사회적 이슈가 이제 애착과 관련된 네. 문제라서 좀 올 한 해는 좀 뭐 애착 이론은 좀 충분히 보고, 네. 대상관계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엄마가 아이들 3살까지는 좀 잘 예. 돌봐야 된다 그런 말 하는데, 그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같은 네? 관점이에요. 대상관계 이론과 네. 애착 이론도 같은 관점인데. 근데 아까 아버님 말씀처럼 그게 꼭 엄마 아빠 이게 성 역할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요즘엔- 아빠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요즘은 할머니, 할머니도 되고요. 네, 다른 가족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야, 근데 이게 쉽지 않겠어요.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요새 네. 좀 육아휴직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거의 오늘 이론 보면은 거의 3년은 애착 관계를 형성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벌이 부부들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렵죠. 그래서 군 생활도 나도 했지만, 네. 요즘에 이제 저희 세대 때만 해도 뭐 둘 이상은 낳았잖아요, 부모님들이. 네. 근데 요즘에 어머니 아버지들은 하나씩 낳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어쨌든 불안정 애착이기 때문에 그런 남자 아동들이 성장하면 군대 가면 이제 그런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군 상담사들이 이제 그 투입된 것도 이제 이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없는 것, 맞벌이 상황이 빚어낸 결과로 이렇게들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도 또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유아기 결정론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너무 3살 때 그 관계 형성으로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존 볼비도 3살 때 이후에 아까 배 박사님은
말씀을 되게 넓게 하셨어요. 예. 꼭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관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오시다고 했는데 볼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볼비도 그 개선의 여지는 좀 남겨두고는 있어요. 아 볼비도요? 근데 이제 그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뭐 특정 연예인을 제가 말하면 그렇지만 그 남자 연예인들도 그 여자 그 배우자가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그 중년기가 안정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관점이죠. 무척 이제 그 특혜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네, 하여간 오늘 귀한 강의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가 좋은 볼비의 애착 이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오늘 썸피님, 밥순이님, 나빈님, 예. 그리고 이승한님. 예. 아 이승한님 처음 뵙는 거 같죠? 그러네요. 아 저를 뵀었나 이승한님? 처음 이승한님 뵙는 반갑습니다. 이승한님. 또 체계바라님도 들어오시고. 체계바라님도 예, 그러네요. 체계바라님도 계시고 예. 걸어서님도 계셨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배영감 박사님과 함께하는 그 후에마이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